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맹활약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맹주로 성장한다. 스파르타의 중장 보병은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용병이 돼 명성을 떨친다.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와 달리 독특한 문화와 체질을 가진 스파르타인들은 어떤 생활을 영위했을까? 그리고 스파르타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도시국가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아무것도 넘겨주지 말고 모든 것을 빼앗아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요. 스파르타! 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 네, 이 수많은 어록을 남긴 스파르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무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루면서 스파르타의 그 용맹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맛을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파르타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들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랬구나라고 이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이거 전쟁사 하다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왜요? 맨날 환상을 깬다. 스파르타 항상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사실 뭐 틀린 건 아니는데 이게 스파르타가 약간 반전이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약간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또 선입견이 있죠. 스파르타라고 하면은 무적의 전사들, 최강의 전사들, 전쟁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모든 전투는 다 이겼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 의외네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스파르타나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이렇게 쭉 그 안에서 확대해서 보면 이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다가도 쭉 당겨서 지중해로 보잖아요. 그리스가 어디고 스파르타가 어디지 이렇게 되거든요. 스파르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스 이 역사를 알려면 지형을 좀 알아셔야 되는데 그리스가 우리 옛날 그 종이 접기 할 때 딱 바지 저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왜? 요즘에 아실지 모르겠다. 왜? 저고리 말고 바지 있잖아 이렇게. 가운데 있고 끝에 양쪽 갈라지는 거. 색종이 조비. 요렇게 생긴 거. 허리가 긴 바지.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가운데가 보이오타이라고 중앙이고 머리 그 위쪽이 마케도니아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리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서쪽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오른쪽이 이타카 반도예요. 근데 이타카의 패자가 아테네고 펠로폰네소스의 패자가 스파르타죠. 전투는 스파르타인. 하지만 노예 제도를 이용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스파르타에는 계층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배 계층이 있었고 그리고 피지배 계층이 있었는데 피지배 계층은 노예였죠. 기원전 8세기경에 주변의 메디나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을 국가 노예, 그 농노로 삼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헤일로타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좀 그냥 허드렛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국가를 지키고 전투를 하고 평소에는 훈련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계층이 완벽하게 나눠진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노가 하고 스파르타 애들은 헬스장에서 산다 이런 거. 매일 훈련하면서. 근데 헬스장에서 살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배를 받는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농사 지으면 싹 뺏어가면 뭐 반란이나 밀란도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행복한 헬스가 아니죠. 이거 무지하게 힘든 헬스. 그러니까 얘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뭐 일은 제대로 지키고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이 거꾸로 스파르타 사람들은 항상 반란을 위해 10배 이상 많은 그 농노들이 또 반란을 자주 일으키니까. 그렇게 숫자가 차이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적으면 이게 수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얘들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면 수익이 줄어들잖아. 우리도 또 일해야 돼. 그러니 소수로 있으면서 정예로 있자. 그러니까 스파르타인들은 엄청난 훈련과 전투 기계로 진화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시스템에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또 그런 거를 이제 부여 넣어 주려고
막 고민을 하죠. 스파르타의 모토 중에 자기들끼리 하는 모토 중에 하나는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야비한 수법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좀 겁쟁이, 근데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전쟁터에 가면 구제불능으로 트라우마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몇 프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통계적으로 최소 아무리 정예부대라도 5% 정도 나와요. 그건 전쟁터 가봐야 알거든. 그게 나오면 보통 그래서 다른 나라는 왜 탈영하거나 그러면 죽이잖아요. 스파르타는 죽이는 게 아니라 왕자를 시켜버려요. 소위 말하는 그림자 인간. 전시 효과는 되게 좋으니까 이런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얘들이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나는 잘난 사람이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야. 난 저렇지 않아. 이러면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쓰면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까지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선 엄청난 훈련, 너 이거 안 하면 넌 탈락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스파르타 체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막 끓는 물에 집어넣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정교한 훈련 장치였어요. 그게 진짜 스파르타식 훈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파르타는 작지만 가장 강한 나라다. 뭐 이거는 물론 크세노폰이 스파르타 바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강한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가장 독창적이고 정교한 체제로 인해서 만들었다. 스파르타 남성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의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시스템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몇천 년 전인데. 그렇죠. 와. 예. 물론 지금처럼 체계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 스파르타가 어떻게 전사를 양성을 시켰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 궁금해. 일단 선택은 태어나자마자 시작이 돼요. 아포페이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거부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부. 예, 시작부터 무섭다. 그렇죠. 예, 영유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이 아이가 무기를 들 수 있고 방패를 들 수 있고 우리와 진을 이루어서 싸울 수 있는 신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전투를 하려면 볼 수 있고 들어야겠죠.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숨겨도 소용이 없어요. 원로가 확인을 해요. 아, 무조건 태어나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부의 장소라는 절벽에 가서 전사가 될 수 없는 아이를 절벽 아래로 던집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전사가 될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리고 잘 자라면 7살이 되는 해에 공교육기관에 보내져요. 그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고게입니다. 공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맨몸에 옷 한 벌 줘서 그 거친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산과 들 그리고 광야가 그들에게 교실입니다. 예?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나 뭐 교육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위로 보낸다고요? 옷 한 벌 걸치고요? 예. 원래 스파르타는 애들한테 신발을 안 신기고 옷도 한 벌만 준대요. 12살 되는 해에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는 본인에게는 아주 단순한 임무를 줘요. 저쪽에 치즈로 쌓인 산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고기에서 음식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치즈를 산처럼 쌓아놨다는 건 진수성찬인 거예요. 너는 가서 치즈를 네가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 이 임무만 하면 돼요. 테스트를 받는 당사자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치즈의 산까지 가는 양쪽 길에 이 아고게 동기들을 쫙 늘어뜨려 놓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져요. 너네들의 임무는 그 누구도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하게 해요. 서로 상반된 임무를 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을 든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고 이 친구는 목숨을 걸고 치즈를 차지해야지 배도 채우고 시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12살부터 20살까지 군사훈련을 받고 읽고 쓰는 이 기본적인 살면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칩니다. 근데 20살 돼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0살 되면은
또 이제 남자들의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남자들의 클럽을 들어가야 30살 되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애매한 존재들입니다. 7살이 되는 해 처음 공교육을 받으면서 60살까지 그냥 병영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평생 그냥. 예, 20살부터 60살까지의 그 전사들을 식수 인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5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인원들을 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전선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이 그룹의 이름을 시스티아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시스티아가 모여서 뭐가 되고 몇 시스티아가 모여서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그냥 큰 군형이에요. 식구네, 식구. 맞습니다. 딱 식구의 개념이 바로 시스티아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구조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괴해요. 진짜 기괴해요. 아니 어떻게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전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강인했으면 이 그 누구도 스파르타를 이길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장 그렇게 생각했던 건 스파르타 사람들 자신들이었어요. 자기도 점점 세지니까 야 이렇게 되면 펠로폰네스 반도를 다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인구가 적어서 다 먹지는 못하지만 원래 스파르타의 숙적이 아르고스예요. 아르고스가 어디냐면은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페르세우스의 고향이 아르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 전통 있는. 그리고 스파르타는 약간 도리아인의 침공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하여간 니네는 온 애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스파르타 정말 싫어하는 게 아르고스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둘 싸움 때문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고스는 항구 도시고 스파르타 내륙인데 중간에 테게아라는 데가 있어요. 야 이건 우리가 100% 이긴다. 테게아 농부쯤이야 뭐가 우습냐. 그래서 테게아를 침공하자라고 결정이 나니까 너도 나도 가겠다고 난리들이 나요. 그리고 이때는 왜 장비를 다 자기들이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무장은 챙겼지만 너무 신나갖고 몇 가지 장비를 더 챙깁니다. 왜냐하면 족쇄를 다 챙겼대요. 족쇄요. 가서 이제 노예를 잡으면 걔들이 다 내 거가 돼. 내 노예가. 그렇게 해서 가서 붙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전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걸 붙었는데 그 테게아의 농부들한테 무참하게 깨집니다. 왜요? 그 상세한 기록이 없어. 창피하니까 안 했겠지 자기들이. 근데 깨진 것만 기록에 예, 남아있어요. 그것도 남들이 떠들었으면 기록이 남은 거지. 자기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어쨌든 테게아에서 무참하게 깨져가지고 가지고 간 족쇄를 자기들이 차고 테게아에서 노예가 돼서 일을 하게 돼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스파르타도 뭔가 이제 각오를 다시 했겠지.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막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숙적했던 아르고스에 쳐들어가게 돼요. 아르고스에 쳐들어가는데 아르고스가 또 이 스파르타의 객기를 알아가지고 야 우리 쓸데없이 사람 죽이는 전쟁하지 말고 있잖아요. 대표끼리 나와서 진짜. 오. 그러니까 왠지. 이게 스파르타 애들이 또 이 객기를 또 객기가 갑자기 도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사양 안 해. 그래서 이게 기록이 300명인가 100명인가 좀 다르던데. 그러니까 그 전체 군대에서 제일 잘 싸우는 그 대표들만 그렇죠. 뽑아서 싸우는. 붙자. 그래서 300명인가 100명이 이제 벌판에서 붙는 걸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얘들이 또 이게 객기가 도져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객기를 부렸다면. 왠지 객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다들 스파르타가 이겼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네. 그럼요. 네. 300이면 페르시아 수십만을 상대했던 전력인데. 네, 인생을 바쳐서 그렇죠. 훈련 받았는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거 재밌네 하고 봤더니 웬걸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죽고 마지막에 스파르타 1명 남고 네. 아르고스가 2명이 남았어요. 오. 근데 어쨌든 1명 남은 사람이 좀 그중에서 센 사람이었겠는데 얘는 또 부상을 당했어요. 어쨌든 또 객기의 나라니까 서 있기는 했어요. 다 쓰러졌는데 1명, 저쪽 2. 객기는 있잖아. 어떻게 했겠어? 붙자 그랬겠지. 둘 다 덤벼. 그렇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아르고스 애들이 보니까 또 사람이 전쟁을 하면 또 피를 너무 본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둘 남았고 하나 남았고 자기들이 이겼잖아. 그리고 쟤는 부상까지 당했잖아. 에이 그냥 여기서 끝내자. 뭘 다 죽이냐 그러고 돌아갔어.
근데 어떻게 보면 아르고스가 이긴 거죠. 그쵸, 그렇죠. 둘 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람에 스파르타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걔들이 무서워 도망갔다. 아. 니네 둘이 붙었으면 우리가 분명 이겨서 최우승이야 우리가 됐을 거다. 이건 무효다. 아, 그리고 다음날 쳐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전투가 붙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스파르타가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립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지. 다음부터 이렇게 기분이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얘기. 스파르타가 센 거는 훈련을 이게 개인이 세서가 아니다. 이거 진짜 전쟁 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 왜 특전사 출신이면 동네 깡패 10명은 다 막 때려 팰 것 같고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전투를 하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그렇잖아요. 특수부대 2차 대전 때 코만도를 정규전에 투입했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얘들은 그런 특수전을 해서 남이 못하던 일을 하는 거지. 하는 거지, 맞아. 똑같이 붙으면 별 차이 없다고.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스파르타의 깨달음, 아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힘이 세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구나. 그러니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각성은 이제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진짜 스파르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 강한 프로그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실전과 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다 피와 고통 속에서 좌절을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도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건 꺾어져 보고 쓰러져 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한 군대가 된다. 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이제 스파르타는 각성을 합니다. 피를 끓인 국을 먹고 피를 흘리며 배운 이것으로 스파르타는 개개인의 강함이 아닌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스파르타는 어제의 스파르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스파르타의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족수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해 다시 전투에 나선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각각 동맹 도시들을 거느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이고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코앞인 스팍테리아 섬으로 상륙하자 스파르타는 중장 보병을 출병시킨다. 그리스 양대 맹주였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맞붙은 스팍테리아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